네, 안녕하세요. 필로스 옥션의 황필호입니다. 아, 거의 한 열흘 만에 지금 강의를 녹음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도 쉬어가지고, 쉬는 연휴가 좀 길어가지고 강의 녹음이 좀 늦었습니다. 좀 바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다른 일정들이 좀 있어가지고, 입찰도 해야 되고, 임장도 해야 되고, 뭐, 고객 상담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최대한 빈번하게 강의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은,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경매 신청을 했고, 경매 신청이 있은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지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의 준비 절차로서 현황조사 명령, 감정평가 명령을 발하고, 매각 물류명서서를 그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한다. 그런 다음에 매각 기일과 결정 기일을 지정하고 나서 이제 매각을 실시를 해서 최고가 매도 신고인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매각 허브 결정, 그에 대한 매각 허브 결정을 해가지고 매각 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그로부터 한 4주 정도 기간 동안 매각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매각 대금이 납부가 되면 이제 이전 등기 촉탁 및 인도면 절차로 들어가게 되고 점유자에 대한 그리고 이제 배당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이제 경매 절차 진행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 첫 단계죠. 경매 신청 절차에서는 이제 경매 신청서는 누가 어떻게 뭘 기재를 해야 되고 경매 신청은 누가 한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이야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이해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매 절차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들이 모든 절차에 있어서 그 그런 절차들에 있어서 각 그 절차마다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통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 있는데 그거는 이제 90조에 정한 이해관계라는 거는 열거 규정이어가지고 한정적 열거 규정이어가지고 이제 1호에서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보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그리고 2호에서 채무자 및 소유자 그리고 3호에서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그리고 4호에서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사유가 있는 사람만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들어보시던지 아니면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서 빠르게 스픽해서 한번 익혀보시도록 하고 그런 권리들은 뭐가 있냐면 경매 개시 결정 단계에서 이제 80조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침해 방지 신청권이 있고 그다음 86조에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 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배당 요구에 과 관련해 가지고 이중경매 신청이라든지 배당 요구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을 권리가 89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다음에 이제 110조에서 이제 매각물건 명세상에 이제 그 특별 매각 조건이라든지 매각 조건이 규정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 규정된 법정 매각 조건이 합의로 변경되었을 경우 특별 매각 조건 그런 것들을 합의로 매각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이 지정이 되고 매각이 실시되는 단계에서 116조에서 보면은 매각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고 다음으로 매각 허브 결정 단계에서 12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매각 결정 기일에 매각 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129조에서 매각 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배당 단계에서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뭐이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 제 16조에서 전체적으로 경매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법조문 확인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하시면 될 거고 또 앞으로 이제 각 단계별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부터 다시 천천히 볼 텐데 그 단계에서 나오니까 이제 반복을 하시게 되는 이유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튜브 화면상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해가지고 83조하고 94조가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83조는 경매 개시 결정 등에 관해 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고 94조는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해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를 촉탁하는 내용에 대해 촉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조 1호를 보면은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과 압류 명령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규정하고 있고, 이 항에서는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3항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침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요. 그 다음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압류 효력 발생 시기를 규정하고 있고, 5항에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83조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도 이제 그 전에 보았던 이해관계인 9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압류 채권자 및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 그 다음에 채무자와 소유자, 그 다음에 등기부상 권리자, 그리고 등기부상 권리자임을 권리자임을 증명한 자, 이렇게로 한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이죠.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는 사모고, 이제 권리를 증명한 사람이 이제 이해관계인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인들이 이제 83조 방금 읽은 조항인 5항을 통해서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4조를 보면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인데, 1항은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은 죄송합니다. 등기관은 제1항은 촉탁에 따라 경매 개시 결정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라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82조가 있는데 우리가 빠진 게 80조를 받고 81조를 봤는데, 이제 강제경매 신청하고 첨부서류를 봤는데 82조를 안 봤죠. 이제 82조에는 81조에서 미등기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류를 갖출 수가 없을 때, 서류를 확인할 수가 없을 때 법원에다가 그 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82조에서는 그런 조사나 이런 것들에서 집행관이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을 할 수가 있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권리고, 그 중요하지 않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절차에서 보수적인 도움이라도 쓰지 않았으니까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3조를 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해가지고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은 1항에서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 것은 심리는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후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심사는 강제경매 신청서와 그 81조에서 규정한 첨부 서류에 따른 형식적 심사에 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심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 심사하고 실질적 심사가 뭐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는데, 형식적 심사라는 거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 실체적으로 그것이 권리가 있는지 적법한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신청서에 기재된 그 내용만 가지고, 서류에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따져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보정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없으면 각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경매 신청서에 적어야 되는 게 채무자와 채권자를 표시를 해야 되고, 부동산을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권을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첫 시간에 이제 강제경매 신청 과정에서 봤는데, 그런 내용들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뭐 주소나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흠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보정되지 않은 내용들이나 보정할 수 없는 내용이면은 각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형식적 심사를 하는 데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해서는 뭐 엄밀하게 등기부와 똑같이 뭐 할 필요는 없고, 동일성이 있을 정도로만 표시하면 된다라는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이제 그 경매 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각하 또는 경매 절차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경매 비용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그걸 예납을 해야 경매 신청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각하가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 심리 조사해야 할 사항으로는
경매 개시 요건의 증명서면을 첨부 줘서 이게 이제 그 강제경매 신청서에다가 이제 인지도 첩부를 하고 그다음에 증지도 붙이고 그다음에 집행 권한 같은 것들이 이제 송달이 되면은 그 송달 증명도 붙여야 되고 확정 증명 같은 것들 다 붙여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첨부돼 있고 송달 증명 같은 게 다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한다는 겁니다. 집행 개시 요건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집행력 있는 정본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집행력 있는 집행 권한의 정본을 이제 그 저기 강제금융 신청을 할 때 그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집행 권한이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그 집행 권한이 이제 그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죠. 그 실체적 내용이 뭐 옳다 막 그러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붙어 있는 그 집행 권한으로서 판결문이라면 판결이 제대로 된 판결인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행력이 있는지 여부라고 그랬는데 집행력이 있는지 여부로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니까 집행문이 붙어야 될 그 집행 권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급명령 같은 경우는 집행문 부여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확정 판결 같은 경우는 집행문이 붙어 있을 텐데 그 집행문이 붙어 있는 집행 권한에 대해서 그 집행문이 제대로 발부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대로 발부가 돼가지고 그 송달이 제대로 돼가지고 이제 집행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해서 집행권한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서면 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그대로 개시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개시 결정. 그러니까 집행권한에 표시된 청구권의 서면 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서면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아닌지는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그 권리에 집행권한에서 채권의 권리에 채권의 서면 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그 권리의 내용적 심사, 실질적 심사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형식적 심사만을 하는 경매계로서는 그대로 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고 따라서 그런 개시 결정이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청구 이의 소송을 통해서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강제 집행 개시의 요건에 대한 심사인데 개시의 요건으로 이제 이행기가 도래한다든지 우리가 그 이행기가 제출해야 될 서면에 봐가지고 제출해야 될 서면에 있어서 그런 걸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시행 관계가 있다든지 조건부 그다음에 기한부 그런 채권에 대해서 기한이 도래했는지 그다음에 조건이 성취가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조건 성취가 됐다는 서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기한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기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런 거 정도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이 정도를 보면 되는데 불확정기한이나 조건 같은 경우에는 불확정 기한에서 기한이 되었는지 또 저희 조건부 권리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기 때문에 그냥 강제집행 개시 결정을 하고 그것이 재판에서 취소되기 전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문 부여 요건이 집행문이 부여가 되었다면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도 집행에도 문제가 없고 근데 위법하긴 하다는 거죠. 위법하긴 하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취소되기 전에 강제집행 절차 진행 중에서 그 기한이 도래하게 되거나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그 하자가 치유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매 목적물에 대한 조사인데 그래서 이제 집행 개시 요건, 경매 요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매 목적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목적물이 무엇이 되는지는 저번 시간에 1강인가 2강인가에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기 때문에 토지 및 그 위에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한다고 그랬고 그 부동산이 되는 거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외에 부동산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는 등기 등록된 동산이라든지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지상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경매 목적물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금 채무자의 소유가 맞는지 이걸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 소유임을 맞는지는 채무자의 소유임을 경매 신청서와 경매를 신청한 강제경매 신청서하고 그 첨부한 첨부 서류에서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 그 등기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이제 아직 채무자 소유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등기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확정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건지를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등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사를 명할 우리 건축 허가서나 건축 신고서라든지 아니면 법원에 조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법원에 이제 조사에 의해서 나온 어떤 서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 이런 서류들을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토지 별도 등기를 확인한다라고 그랬는데, 토지 별도 등기라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집합 건물에서 주로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 그 토지의 그 집합 건물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등기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넣을 때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리는 초기 자금으로 쓴 다음에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대금으로 그 건축비를 충당을 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역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토지 별도 등기라는 것은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아파트를 짓는데 저당권이 말소되지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 집합 건물의 총괄 표제부 말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그 저당권 설정이 돼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토지 별도 등기가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게 되는데, 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 그러니까 낙찰자가 이제 인수를 하지 않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판례이기도 하고 경매 실물이기도 한데, 이제 만약에 인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특별매각 조건을 붙여가지고 인수하는 그 취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특별매각 조건으로 인수한 취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대체로 지상권, 구분지상권 같은 거,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빌라 위로 뭐 고압 전선이 지나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지상권 설정 그로 특별매각 조건으로서 인수를 해야 된다는 취지가 이제 등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지권 미등기 구분 소유 건물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인데, 대지권 미등기라는 거는 그 역시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집합 건물에서만 문제가 되는 얘기죠. 대지권이라는 건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집합 건물법상 등기된 대지 사용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지권이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상의 개념이고, 대지 사용권이라는 것은 집합건물법상의 개념인데,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 그 각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전유 부분 소유자가 그 전유 부분의 비율대로 각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사용권이 이제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고 뭐 임차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용권에서 전유 부분의 비율대로 그 사용권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소유권이라고 그랬을 때 토지의 그 소유권이 따로 토지만에 대한 지분이 따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 이전이 돼 버린다면은, 건물은 토지가 없는 건물이 돼 버릴 수도 있고, 이제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거치게 되겠지만, 건물이 철거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고 아주 복잡한 법률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집합건물법상에는 20조에서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하고 분리 처분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단 이제 그거를 분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 같은 것이 있다면은 예외를 두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지 사용권하고 전유 부분하고 분리 처분이 금지가 됩니다. 금지가 되는데 그 대지권이라는
것을 이제 그 집합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 등기해가지고 대지권 소유권, 뭐 대지권 지상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게 어떤 경우냐면 건물을 신축했는데 토지구역 정리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적 정리라든지 이런 절차가 좀 늦게 돼가지고 아파트가 신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든지 지적 정리 미비 등으로 인해 가지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 지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랬을 경우에는 대지권 등기 절차가 좀 미뤄지기도 하게 되고 또는 이제 분양대금을 받아가지고 대지권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양대금을 갚지 않아가지고 취득하지 못해가지고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해가지고 대지권이 이제 미등기된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대지권 미등기 구분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분양대금을 다 납부를 해서 대지권이 될 거다. 대지권을 우리가 취득할 거다라는 에 관한 어떤 소명자, 그러니까 분양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소명 자료가 제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관한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전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대지권까지 포함시켜서 감정평가를 해야 될지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목적물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알아봐야 될 게 압류가 금지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립학교의 교지나 교사 건물에 있는 부지라든지 뭐 교사로 이제 건물 같은 교사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 경매에 나온 경우는 각하가 되는 거고, 근데 사립학교의 교지교사를 직접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나 사찰 소유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무관청의 허가가 처분의 요건인데 그거와 비교를 해서 교지교사를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각하지만 기본재산이나 사찰 소유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허가가 필요한데 그 허가는 처분의 요건이지 그러니까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지 경매 개시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경매 신청을 각하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경매 절차를 진행을 하고 매수인한테 처분 허가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명화를 하고 매수인이 처분 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은 이제 경매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전에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경매 목적물에서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의 이제 그것을 구성하는 그 구성 부동산 같은 경우가 독자적으로 경매에 나오게 되면 이제 각하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가지고 이중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먼저 강제 경매 신청이 있고 난 이후에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이후에 또 다른 채권자가 이제 압류를 해가지고 또 다른 채권자가 이제 집행권에 기하 강제 경매 신청을 했다든지 또 임의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선행 절차에 포함돼 가지고 선행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6번 뭐 이런 것들은 가압류 등기, 환매 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 가압류 등기, 환매 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 이건 경매 신청이 가능하고 최선 순위로 이제 처분금지 갑처분 등기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순위 보전을 가등기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도 경매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권리 분석 파트를 이야기를 할 때 상세히 살펴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지 이렇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그 공매 절차가 그 세금 체납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자산관리공사가 이제 공매 절차를 대행해가지고 세금 체납 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경매 개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 절차하고 경매 절차는 법원에 의한 경매 절차는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그 와중에 공매 절차에 의해서 이제 매각이 돼버리면 이제 경매 절차 같은 경우는 경매 취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회생 절차 및 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결정 파산 선고가 있는 때 해가지고 그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 회생이나 개인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은 개별적인 강제 집행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대구에 있는 빌라를 하나 낙찰을 받았었는데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소한 차이로 낙찰 받아가지고 이 위등하고 근소한 차이로 낙찰 받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 부동산이 개발 예정지였다고요. 개발 예정지였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 회생법원에서 경매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매 중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고 이제 매수대금 돌려받고 입찰 보증금 돌려받고 뭐 이런 거 겪어가지고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헌법재판 이런 것까지 생각했었는데 뭐 그다지 큰 물건도 아니고 이제 이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그거를 하진 않았던 적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압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상의 토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일반 사인이 매매에 의해서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은 그 토지에 대해서 거래 허가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토지도 일반 매매가 아니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적용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경매를 통해서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안 받아도 취득할 수가 있는 그런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경매 목적물에 대한 조사까지 살펴보았고 경매 개시 결정에서 경매 목적물에 대한 조사까지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이제 경매 결정의 시기 및 내용은 경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개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일 이내 경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개시 결정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94조에도 규정을 하고 있듯이 경매 결정에 등기를 하게 되는데 등기 촉탁을 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토지대장 등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법원의 촉탁에 따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기입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경매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보면은 공부상 공부상 표시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냐면 용도 변경이 무단 용도 변경됐다든지 뭐 이런 것인데 토지에 대한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법원의 촉탁에 따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기입 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 다르다고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법상에 현황하고 공부하고 일치하지가 아니하면은 그냥 일반 개인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은 부동산의 표시를 일치시키고 난 다음에 일치시켜야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매에 있어서는 그런 게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렇게 돼서 기입 등기까지 촉탁이 돼서 등기가 되면은 경매 개시 결정을 송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해 가지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 부분하고 채권자에 대한 송달 부분이 있는데 먼저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직권으로 정보를 송달하게 됩니다. 직권으로 정보를 송달하게 되는데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그리고 강제경매는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제 정보를 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3일 내에 등기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기입 등기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3일 개시 결정하고 나서 바로 이제 송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어떻게 할 염려가 없는데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뭐 담보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의 경매 결정 등기가 되지 않으면 그냥 처분해 버릴 수가 있어요. 처분해 버리게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 필증이 접수된 이후로부터 3일 이내에 모르게 하는 거죠. 모르게 경매 신청이 됐다는 거를 등기되기 전에는 모르니까 등기 필증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송달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은 이제 매각 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고지가 되지 않으면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송달의 의무를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로 담을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해관계인 또 나오네요. 여기서 이해관계인 아까 90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해관계인은 압류채권자, 그다음에 배당력 있는 정보 내에서 배당 요구한 채권자, 그다음에 채무자 및 소유자, 그리고 등기부상 기입된 이해관계인, 그리고 등기부상 기입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를 등기부상 권리를 증명한 사람
증명한 권리자 이런 경우가 이제 이해관계인이 되는데 그런 이해관계인들이 경매 개시결정의 송달의 흠을 채무자한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흠을 해가지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제 항고사유로 즉시 항고사유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송달 방법은 뭐 이사 가서 폐문부재라든지 뭐 이사 가서 이사불명이라면은 이제 주소 보존 명령을 하고 이렇게 안 되면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시 송달을 한다. 그리고 이제 발생 송달은 불가하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그런데 채권자에 대한 송달은 이제 다릅니다. 좀 달라서 채권자에 대한 송달은 자기가 경매 신청을 한 사람이 신청 채권자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채권자일 수도 있는데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를 하면 됩니다. 적당한 방법으로 이제 고지를 하면 되는데 이제 정보를 송달하는 방법을 많이 취하겠죠. 근데 이제 그 송달이 되지 않고 절차가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매각 허가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매 개시 결정. 아까 다시 조문으로 돌아가 가지고 83조 1항에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이제 압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압류는 묶어놓는 절차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처분이 금지되도록 하는 효과라고 그랬는데 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기는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나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되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3조 4항에서 아까 읽어봤듯이 채무자의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류의 효력은 이제 뭐 개별상대원의 뭐 절차상대원의 뭐 이렇게 대립이 있는데 개별상대원은 그 신청 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채무자가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압류 이후에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압류 채권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대로 효력이 있다는 게 개별 상대 요설이고 절차 상대 요라는 건 압류 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경매 절차에 진행되는 모든 사람들을 제외하고 효력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상대 요설에 의할 때 압류 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팔아버렸어요.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전 소유자, 원래 채무자죠. 그 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방법으로 그 집행에 참가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압류 채권자한테만 효력이 없는 거지. 압류 채권자한테만 효력이 없는 거지. 그 처분이 효력이 없는 거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새로운 제3자의 채권자들한테 효력이 처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그 강제경매 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의 채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니까 그 배당 요구의 방법으로 그 집행에 참고할 수 없다는 거고 배당 후에 잔여액이 남으면은 이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나서 소유자에게 교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한테 교부가 된다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그 사람한테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효력이 있는 거고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매가 넘어간 부동산을 사게 되면 이제 부동산 날리게 된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예. 절차상대는 이제 반대로 되겠죠. 절차상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한테도 상대적 효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효력이 없으니까 다른 채권자가 구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도 이제 배당 요구 방법으로 집행에 참가할 수가 있고 잔여액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소유자한테 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좀 더 아시려면은 그냥 개별 상대요를 취한다. 절차 상대요하고 개별 상대요가 개별 상대요를 취하고 있고 뭐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 효력이 있다. 어쨌든. 예. 그리고 이제 채무자의 관리 이용에 압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정도 내용이 이번 시간에 할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뭐 내용을 뭐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것은 경매 신청이 있게 되면은 경매 신청서와 그 첨부한 서류를 통해서 형식적 심사를 통해서 경매 개시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경매 개시 결정 당시로 하자가 없는지를 이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각하 결정을 하든지 이제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한다는 절차를 말하는 거고
뭐 그 이외에 이제 그 조사해야 될 사항들은 뭐그 형식적으로 조사한다. 그 요건들에 대해서 뭐 조사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 경매 목적물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겠는데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조사는 뭐 토지 별도 등기가 뭔지 설명을 드렸죠. 집합 건물에 있어서 토지에 이제 그 건물이 쓰기 전에 미리 설정된 저당권이라든지 아니면 구분지상권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토지 별도 등기를 이제 매각물에 있다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거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우선해서 토지 경매 대가에서 배당을 하게 되니까 뭐 특별히 주의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 대지권 미등기 같은 경우도 대지권이 미등기된 사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소명하는 분양계약서 같은 것들을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해가지고 심사를 한다 이런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금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 사립학교 교직교사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안 되고 경매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기본재산이나 사철 소유 재산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절차는 진행이 되는데 이제 매수인이 중간적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은 이 경매 절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이제 가압류나 뭐 허매특 계약, 최선순위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그다음에 순위보전 가등기 있는 것들은 이제 권리분석 내용을 할 때 좀 상세하게 다뤄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집행 같은 강제경매 절차,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입등기 촉탁 같은 경우도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입 등기는 촉탁이 돼서 이제 경매 절차는 진행되게 된다는 거고 경매 개시결정의 송달에 있어서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중요하고 직권으로 정보는 송달을 하는데 임의 경매하고 강제 경매가 송달하는 시기가 좀 다르다. 그거는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담보권이 없기 때문에 미리 채무자가 알게 되면 처분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다. 이런 정도 내용이 되는 거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은 경매 개시 결정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도 경매 개시 결정의 송달의 흠을 이유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 사유로 삼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 정도가 되겠습니다. 채권자의 송달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압류 효력 발생 시기는 채무자가 송달된 때 또는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된 때이다. 그리고 압류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을 가져서 개별 상대 요소에 따라서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 그 경매 개시 결정 이후 압류 이후에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에 전소유자의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 구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의 방법으로 그 집행 절차에 참가할 수가 없다. 처분이 돼버리면 구소유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그 사람들한테 효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당 후의 잔여액은 소유권 있는 소유자에게 거부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이제 오늘은 오늘은 정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강의 녹음을 해서 그런지 말이 막 꼬이고 지금 머릿속도 좀 혼란스럽고 지금 제가 좀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헬기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뭐 또 어디서 무슨 뭐 투닥투닥 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해가지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짧게 진행을 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했으니까 여기 침해 방지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83조 3항에 보면은 이해관계 신청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이라든지 뭐 즉시 항고 절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